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행복한 삶 배우고 있는데 행복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들을 조금 가지기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해피네스라 그러죠. 해피하다 이렇게 형용사로는 해피라 그러고 이제 명사로는 해피네스 이렇게 하는데, 이 해피네스의 어원은 우연한 것, 우연히 일어난다라는 것과 관련된 그 말입니다. happen, 그러면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그런 뜻이고, perhaps, 그러면 아마도, 이런 우연과 관련된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 한자로 행복이라 그러면 요행이 다행스럽게 얻은 복, 뭐 이런 뜻이죠. 요행이라는 것은 내 노력보다도 우연하게 일어난 어떤 그런 복이라는 뜻이죠. 거기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은 행복이 나의 노력을 통해서도 일구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서 플러스 알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신의 개입.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꼭 무슨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 있는 어떤 질서, 운명, 그런 것으로부터 올 수 있는 어떤 실마리, 이런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 행복 찾기에 대한 하나의 의미를 보도록 할 건데, 그것을 보기 전에 미리 제가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되는 시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그 체코의 시인이 쓴 시인데, 제목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이에요.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질문 자체를 사랑해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대답이 지금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대답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지금 당신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품고 살다 보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이 그렇게 찾았던 대답이 어느 날 당신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과 관련돼서도 관계가 있는 그러한 시인데요. 우리는 내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물론 적극적으로 대쉬에서 달려들어서 푸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 회피하고 싶어 하지요. 다른 데 관심 돌리고 뭐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하지만 이 릴케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의 질문들, 내가 풀어야 될 과제들, 그거를 버리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품고 살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내 안에서 그에 대한 답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옛날 이야기는 구복 여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래 민담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제 특히 어른들 옛날 이야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옛날 이야기 그러면 동화, 뭐 신화 이런 것을 단지 이제 아이들을 위한 흥미거리 이야기,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될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화나 이런 민담, 옛날 이야기들은 실제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옛날에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위해서 글을 지어내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그런 여유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교육이 시작된 것은 뭐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그 산업 현장에 투입될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키기 시작한 거지. 불과 한 300년, 400년밖에 안 되죠. 그전에는 뭐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라는 것이 없었죠, 사실은. 뭐 귀족이나 어떤 왕족 이런 뭐 돈 있는 사람들 가문 외에는 서민들은 그런 뭐 교육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고대인들의 심리학이었어요. 고대인들의 심리학. 인간의 어떤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신이라는 어떤 모습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제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어떤 주제들을 신화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냈고, 옛날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담 이런 것들도 그 주제를 가만히 들어보면 물론 모든 이야기가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흥미거리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러한 옛날 이야기들은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교육시키고 계도하고 성장시켜주는 그런 이야기 주제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육이 없던 시절에 유럽 같은 데서는 시장의 어떤 저잣거리에서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꾼들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어디 문헌을 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고 우리 본 것 같은데, 전문 이야기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뭐, 곡식이라든지 돈 같은 거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솔깃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뭔가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들이 그냥 얼핏 듣기에는 재미난 흥미거리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어떤 요소들이 내 마음 안에 어떤 자극을 일으키고 심리적인 성장애로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문 이야기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옛날 이야기를 보고 한번 풀이해보면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데요. 제목은 구복여행, 우리나라 전래 민담입니다. 오래된 옛날 이야기예요. 저작권 때문에 이 글을 따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걸리더라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시골 마을에 한 총각이 살고 있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사는 터라 혼인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다. 천성이 꽤나 고지식하여 저 사는 마을을 한 치도 벗어나 보지 못한 채 손에 일거리가 떨어질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총각이 일을 하러 나가는데 정자나무 밑에서 쉬던 노인들이 그를 불러 세우더니 뜬금없이 한마디를 던졌다. 그래, 자네는 평생을 그렇게 살 텐가? 저 사는 게 그렇지요, 뭘. 여보게, 사람이란 다 제 복을 타는 법이라네. 무언가 길을 찾아봐야지. 듣자 하니 서천 서역국인가를 가면 복을 탈 수 있다던 걸. 그 말에 총각이 솔깃해져서 물었다. 어르신, 그 서천 서역국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그거야 뭐 서쪽에 있으니까 서천 서역국이겠지. 고지식한 총각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다. 그는 그 길로 달랑 보침 하나만 싸서 짊어진 채 서천 서역국을 향해 길을 나섰다.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무턱대고 서쪽을 향해 길을 잡고 곧장 걸어갔다.
쉴 틈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가고 또 가고 가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사방이 껌껌해져서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머물러 쉴 곳을 찾아보았으나 인가가 보이지를 않았다. 총각은 밤길을 한참이나 더 걸어간 뒤에야 겨우 불빛을 하나 발견하고 그 집에 찾아 들어갔다. 그 집은 커다란 기와집이었는데 예쁜 처녀가 혼자서 살고 있었다. 처녀가 총각에게 저녁상을 차려주고 나서 물었다. 이렇게 혼자서 어디를 가시는 건가요? 복을 타러 서천 서역국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러자 처녀가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총각에게 말했다. 그럼 내 부탁 좀 들어주세요. 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는데 남편 복이 없어 이렇게 혼자 살고 있답니다. 혼인 약속만 잡으면 남자가 죽어버리니 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다 봐주세요. 그러지요. 그렇게 그 집에서 하루를 묵고 난 총각은 날이 밝자 다시 서천 서역국을 향해서 길을 나섰다. 서쪽으로 얼마를 더 갔던가 하염없이 가다가 또 날이 저물어 한 집에 들어갔다. 그 집 주인이 또 어디를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서천 서역국으로 복을 타러 가고 있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이 또 무엇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럼 내 부탁 좀 들어주오. 우리 집에 크고 좋은 배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심어서 배가 열릴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도무지 열리지를 않으니 웬일인지 그 이유를 좀 알아다 주구려. 그러죠. 부탁을 하나 더 받아서 길을 떠났다. 다시 서쪽으로 쉼없이 가다 보니 큰 물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 도무지 건너갈 방도가 없었다. 총각이 어떻게 저걸 건너나 고민하면서 방황하고 있는데 웬 커다란 이무기 한 마리가 다가와서 말을 붙였다. 어디를 가는 길입니까? 복을 타러 서천 서역국을 가는 길이야. 그래요? 그럼 내가 강물을 건네줄 테니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습니까? 그게 뭔데? 내가 1000년 넘게 돌을 닦아서 영이 되어 승천할 때가 지났는데 도무지 하늘에 올라가질 못하고 있답니다. 어찌해야 승천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다 주세요. 그러지 뭐. 그러자 이무기는 제 몸에 총각을 태우고는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 낯선 땅에 내려주었다. 총각이 다시 한참을 가다 보니 어떤 아이 하나가 저만치 방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총각이 다가가서 보니 고기 그릇이 텅 비어 있었다. 저런 낚시질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러자 아이가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 가시는 분이시오? 서천 서역국으로 복을 타러 가는 중이지. 내가 여기서 내내 낚시질을 했는데 말을 건 사람은 처음이군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하면 이 고든 낚싯대로 큰 고기를 낚을 수 있을지 그것 좀 알아다 주세요. 그래, 그러마. 그 아이를 하직하고 길을 나선 후 온 종일을 걷도록 집도 사람도 만날 수 없었다. 험한 고개를 몇 개 넘어서자 날이 어두워졌다. 총각이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멀리 불빛이 하나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찾아가서 보니 조그만 초가집 부엌에 웬 꼬부랑 노파 하나가 불을 떼고 있었다. 할머니, 길을 가다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이 좁고 누추한 집에 어찌 머물고?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럼 들어오구려. 노파가 저녁상을 차려주는데 상에 놓인 것이라고는
찬물 한 그릇과 무 3조각 뿐이었다. 이게 내가 먹고 사는 것이라오. 그 다음날 아침상에 오른 음식 또한 저녁과 다를 게 없었다. 그런데 총각은 뭘 하러 어디를 가는 길이오? 서천 서역국으로 복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노파가 뜻밖의 말을 했다. 어딜 가서 복을 타겠노? 더 가봐야 소용없으니 그냥 돌아가구려. 돌아가면 수가 날 게야. 그러자 총각이 말했다. 오는 길에 부탁받은 게 많아서 그냥 갈 수가 없는걸요. 부탁은 또 어떤 부탁인고 그래? 총각은 오는 길에 이것저것 부탁을 받은 이야기를 노파에게 하나하나 들려줬다. 그거 뭐 별것도 아니구먼. 낚시하는 아이는 그냥 뺨을 한번 호되게 때려주면 그만이야. 이무기는 입에 2개 물고 있는 거를 하나 뱉으면 되고, 배나무 주인은 배밭에 묻힌 걸 파서 내버리면 되지. 맨 처음 만난 처녀는 동자삼과 여의주와 금덩어리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 잘 살 수가 있어.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지식한 총각은 노파의 말을 믿고서 더 갈 생각을 안 하고 가던 길을 되짚어 오기 시작했다. 오다가 먼저 방죽에서 곧은 낚시로 낚시질을 하는 동자를 만났다. 그래, 알아보셨어요? 그래,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더구나. 그러면서 총각은 다짜고짜 아이의 뺨을 후려 갈겼다. 그러자 아이가 풀썩 넘어지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사람이 아니라 무 비슷하게 생긴 뿔이었다. 생긴 게 꼭 어린애 같았다. 총각은 그 뿌리를 짊어지고 다시 길을 나서서 이무기를 만났다. 그래, 내 소원을 알아보셨소? 알아봤지. 물을 건네주면 얘기해 줄게. 이무기가 총각을 등에 태우고 물을 건네주자 총각이 말했다. 입에 뭘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2개를 물고 있어서는 안 된대. 하나를 뱉으면 된다는구나. 오호, 이걸 2개 물면 더 잘 올라갈 줄만 알았네. 그러면서 이무기는 입에 문 구슬을 하나 뱉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천지가 요동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무기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총각은 이무기가 뱉은 구슬을 보찜 속에 넣고 다시 길을 나섰다. 그리고 배나무 주인 집에 도착했다. 그래, 부탁한 걸 알아봤어? 그럼요. 배밭을 파서 땅 속에 묻힌 거를 내버려야 한답니다. 그러자 배나무 주인은 삽으로 배나무 심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땅을 파보니 배나무 뿌리 부분에 누르스름한 돌덩어리가 박혀 있었다. 이건 당신 것이 분명하니 가지고 가구려. 그렇게 해서 총각은 또 돌덩어리를 짊어지고서 길을 나섰다. 한참을 걸어서 처녀가 살고 있는 기와집에 이르렀다. 그래, 길은 잘 다녀오셨고 부탁한 일은 알아보셨나요? 그럼요. 그런데 쉽지가 않겠는걸요. 동자삼과 여의주와 금덩어리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만 잘 살 수 있다고 하던걸요. 그러기 전에는 100명을 만나도 소용이 없답니다. 그러자 여자가 에고, 그런 사람을 어찌 만나노? 하고 한숨을 푹 쉬더니 총각에게 물었다. 그래, 당신 일은 어찌 되셨습니까? 복을 타셨나요?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별 볼일 없이 돌아왔답니다. 오다가 무뿌리와 구슬 하나와 돌덩이만 얻었지요. 어디 한번 볼까요?
총각이 보찜을 풀어서 물건들을 보여주자 여자가 자세히 살펴보더니 반색을 하는 것이었다. 아니, 이게 뭐란 말입니까? 이거는 동자삼이 분명하고 이거는 여의주로군요. 여기 금덩어리도 있어요. 하하, 내가 이제야 천생배필을 만났습니다. 나랑 함께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남의 집살이를 하던 총각은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네. 이야기가 재미가 있죠, 그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복일행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삶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거의 강박적으로 삶이 행복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삶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의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총각의 모습을 통해서 좀 다른 방향, 삶의 행복 추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고 그럴까요? 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이렇게 틀게 되는 다른 방향에서 삶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총각이 추구했던 것은 일반 대중들이 모두들 다 추구하는 행복에 대한 환상, 진짜 행복이라기보다도 행복에 대한 환상 속에서 무언가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 그러면 이 총각이 이 이야기 속에서 방향은 그런 방향을 틀어서 삶의 진짜 행복이 뭔가, 또 삶의 진짜 행복이 어떻게 다가오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는 이제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읽었던 릴케 시인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라는 걸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면,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질문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당신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구복이행 이야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해석, 심리학적인 해석을 좀 상세하게 들여다볼 건데, 릴케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정말 내 마음의 문제를 품고 살아가면서 그거를 끊임없이 피하지 않고 내 문제로 자각하고 들여다볼 때 답이 나온다 그랬죠. 이 구복여행의 총각도 그런 자기 마음 속으로의 어떤 내면 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면 여행.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인철 교수의 행복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이다. 그렇지만 굉장히 가치 있고 옳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우리 자신의 마음의 세계, 마음의 관리, 내면 세계에 대한 것을 이제 내가 강조했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참된 행복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 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최인철 교수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심리화하는 경향을 경계한다 이렇게 했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자기 마음 안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최인철 교수는 doing good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 올바른 행동을 자꾸 이렇게 행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being good으로 나간다 이렇게 했겠지만, 나는 이제 강조점을 오히려 being good,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관리하고 내 자신이 온전한 인격체가 될 때 이제 doing good도 저절로 된다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비판하기도 했지만 둘 다 필요하고
조화롭게 이제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구복의 행에 대해서 과연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